예, 하세요. 요새 그뭐 녹화를 두 개씩 떡하네. 이거 뭐 유명인 되는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최근입니다. 제가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를 읽자고 청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올리버 트위스트에 관해서 읽고 또 제가 느낀 바, 나중에 제가 조사한 바를 다 말씀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감상 또는 질문, 또 서로 토의할 것, 또 생각해 볼 문제, 이렇게 시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를 그 먼저 읽자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크리스찬이고 또 경제학자고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 당시의 영국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고, 그래서 이 산업혁명 당시의 경제적인 영국 상황이 나중에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 교회가 다시 영국 사회 또는 유럽에 어떤 그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거를 좀 되짚어 보면 오늘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는가. 물론 경제적인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인간관, 또 죄론의 측면에서 어, 이 찰스 디킨스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주지하는 바가 상당히 많다. 그 생각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또 책이 비교적 쉽게 읽히고 또 재미나게 읽히고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플롯들, 즉 소설의 안에 내용 면이나 형식적인 면이 성경에서 거의 차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찰스 디킨스의 이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경우도 돌아온 탕아의 그 플롯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많은 특히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 상당히 위대한 20세기의 문학가 중에 뭐 미국의 존 스타인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대로 차용을 해서 쓰죠. 그래서 20세기에 우리가 어, 중고등학교 시절, 뭐 또 어떤 분은 대학 시절에 존 스타인백의 작품들이 영화되고 그것을 많이 보면서 사실 그 카인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 물론 우리나라에도 황순원 선생 같이 뭐 카인의 후예라든지 성경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소설적으로 가지고 와서 물론 황순원 선생은 이제 카인의 후예가 뭐 공산주의자 이렇게 엮어냅니다만 분노의 포도 같은 책도 나중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은데, 그거는 정확하게 그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뭐,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제목을 그대로 쓰기도 하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문학 작품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좀 놓치고 있었다. 특히 오늘 식자층, 젊은이들, 대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기독교 또 역시 뭐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본다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학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19세기 건물에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19세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학교 생활하고 토요일 하루 실동 말동.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오면 월화수목 금요일 학교에서 했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은 앉아있고 꼼짝 못하고 앞에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목사님이 서서 무언가를 설교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외워라 하는 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많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걸 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런 그 문학 작품들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 같이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소위 그 평신도 리더들,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제가 조금 이따 끝나고 난 뒤에 또 한번 생각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했더라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어져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전부 다 앉아서 주여 삼창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풀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이 찰스 디킨스를 먼저 한번 보면서 찰스 디킨스가 그 당시 이 영국 사회에 그 희박해져 갔던 그 오염되어져 갔던 영국 런던의 공기처럼 기독교 사회가 얼마만큼 오염되어져 갔는지 우리가 그때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한번 생각했으면 싶어서 이 책을 먼저 골랐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 찰스 디킨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보죠. 1812년에 태어나서 1870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고 사회 비평가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그렇다고 찰스 디킨스가 배움의 끈이 길지 않아요. 찰스 디킨스 역시 그 구두공장에서 일할 정도로 배움이 짧습니다. 그래서 디킨스가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영국의 소설가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시모의 만화를 위해 쓰기 시작한 희곡 소설 피퀵 보고서를 분책으로 출판하여 일약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그 사파를 빼고 만화는 빼고 그 내용만을 그 출판해서 유명해졌죠. 그는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을 보이고 왜냐하면 같은 출신이니까 사회의 악습에 반격을 가하면서 사회의 실상에 대한 묘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완성했다. 후기 소설에는 초기에 넘치는 풍자는 약해졌으나 구성의 치밀함과 사회 비평의 심화는 주목할 만하다. 그의 작품으로 자전적 요소가 짙은 데이비드 커버필드, 위대한 유산 등을 비롯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롤, 두 도시 이야기 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적 풍자가 가장 빛났던 작품이 이 올리버 트위스트와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크리스마스 캐롤은 결국 그 영국인들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버 트위스트를 통해서는 영국의 구비는법을 제정하는 정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 문학 작품이 영국과 유럽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이 올리버 트위스트 작품 배경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이 책 제목에서 한 사람의 캐릭터를 읽을 수가 있는데 책 제목인 올리버 트위스트는 작중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이 이름에 아주 이 친구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 단어. 그게 뭡니까? 성처럼 쓰여진 트위스트. 이 아이의 인생이 베베 꼬였다 이거죠. 예. 자, 이 올리브 트위스트는 영국을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단기간이 아닙니다. 한 70년 정도 이렇게 존속이 된 거죠. 1760년에서 1820년 이렇게 전후입니다. 그래서 1837년에 출판된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부흥기에 영국의 사회상을 보면서 디킨스가 이 소설을 썼다라는 게 나타나죠. 자, 한 고아 소년이 런던 슬럼가의 소매치기 일당 소나기에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그리고 인생의 반전이 나오죠. 이 소설로 그는 25세에 일약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고 이 책이 출간되고 몇 년 사이에 그는 당대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널리 읽히는 작가가 되었다. 1837년에서 38년까지 런던의 문예 잡지 벤틀리스 미셀러니의 올리브 트위스트라는 연재물이 고아원 아이의 여행이라는 부제를 달고 첫 선을 보였고 이듬해 3권짜리 단행본 올리버 트위스트가 나왔다. 이 소설은 1834년에 시행된 가혹한 신빈민구제법에 대한 항의와 런던 뒷골목 소매치기의 세계를 소재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영국 경제의 밝은 면 뒤에 어두운 그림자인 사회적 모순을 통렬히 비판한 사회 소설이다. 당시 새로 설립된 실업자와 고아들을 위한 무시무시한 수용소, 이른바 근로의 집, 즉 구빈원, 이 그 무대죠. 당시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범죄자들과 런던의 빈민층이라는 것이 충격적인 설정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재미있고 밝은 이야기를 그 당시에 선호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연애소설 같은 것들, 이런 게 아주 좋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셰익스피어의 뭐 한여름 밤의 이야기 같은 종류의 밝고 경쾌한 것, 말갈량이 길들이기 같은 역시 셰익스피어의 희극이 런던의 주로 상류층을 위해서 공연되고 읽히고 했었는데 또는 뭐 셜록 홈즈의 추리소설들이 아주 대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런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그 당시 그 런던에 있는 식자들에게도 좀 싫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니까. 여기 등장한 인물 대부분이 런던의 빈민층. 거기 보면 그 사익스는 도둑이고 페이기는 장물합이고 소녀들은 소미치기에다 주인공 소녀는 매춘부이기까지 하죠.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디킨스가 서문에 썼습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가장 추하고 불쾌한 이야기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선한 교훈이 얻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그 우울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미 서문에서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읽혔습니다. 나는 이것이 널리 인정되고 확립된 진리라고 항상 믿어왔다.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했으며 가장 선량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 행동했으며 이성과 모든 사리 깊은 정신의 경험이 그것을 확증한다. 내가 이 책을 쓸 때 비록 등장인물들의 언어가 귀에 거슬리기는 하겠지만 주로 거친 언어, 욕설, 왜 찌꺼기 같은 밑바닥 삶에서는 적어도 거품과 크림 같은 최상류층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목적을 위한 소재를 얻을 수 없는지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했다. 찾을 수 있다 이거죠. 나는 우중충한 성 자일스 거리에서도 이 성 자일스 거리는요, 빈민가, 그 다음에 제가 그 밑에도 그 써놨는데 성 제임스 거리는 이 하이 그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아주 그 저 상류층들이 사는 거리죠. 성 제임스 거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위한 좋은 소재를 찾을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을 좀 돌리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상류층 사람들아 눈을 좀 돌려라 이런 정신으로 나는 모든 역경에서 살아남아 결국 승리하는 선의 원리, 모든 역경에서 살아남아 결국 승리하는 선의 원리, 기독교 정신이죠. 소년 올리버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돌아온 탕자처럼. 자, 디킨스는 평생 런던에서 산 사람조차도 발을 들이지 않았거나 경찰관조차도 동행 없이는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이 성 자일스 지역이고 그거에 반대되는 그 지역은 성 제임스 지역이죠. 독자들은 런던의 범죄자 소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에 못지않게 그 사회의 모험과 서리를 만끽하게 된다. 독자들은 페이긴, 사익스, 미꾸라지 등의 이 캐릭터 그 별명이죠. 생생한 인물들에 빠져들어 다음 연재를 기다립니다. 미꾸라지나 낸시처럼 범죄 속으로서 평생을 보냈으나 인정과 유머와 생명력이 살아있는 인물들을 보는 놀라움 또한 이 작품을 읽으면서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줄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영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장면입니다. 구비는에대해서 이 올리버가 하도 이게 물건 죽을 주니까 조금 더 주세요 하는 장면을 캡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4번 그 밑에 산업혁명과 영국. 먼저 이 책을 우리가 더 잘 이제 이해가 하려면 자, 산업혁명의 부흥 시기에 영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사회상을 한번 살펴보는 게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석탄과 철이 많이 나고 있는 식민지로부터 풍부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영국에서는 18세기에 들어와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생산활동의 대변화가 일어났죠. 1769년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아크라이트가 방적기를 발명하게 됨에 따라 이제까지는 수공업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던 방직공업이 공장기계공업으로 발전하여 그전에는 뭡니까? 수공업,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벌써 이 단계의 발전론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그 대규모 공장 기계공업으로 발전하는 당시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옷감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특히 영국은 그 면직과 모직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데 면직은 인도로부터 값싼 그 면직물이 들어와서 그거를 가지고 영국에서 엄청나게 큰 소비를 할 수 있었고 값싸게.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영국이 거뒀고요. 또 하나는 전 유럽에 뭡니까? 식민 제국을 형성하면서 영국의 그 자꾸 변홍사를 한다. 밀농사 지역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초원으로 바뀌죠. 초원으로 바뀌면서 양을 전부 다 먹이게 됩니다. 양을 먹이면서 이 양에서 나오는 울, 즉 모직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게 되는데 값싼 면직 산업과 값비싼 모직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대부흥이 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영국의 사람 중산층 이상은 모직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요즘도 뭐 저희들 젊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싼 그 양복은 모직 양복이죠. 지금도 뭐 굉장히 비싸겠죠. 자, 방직공업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공업에도 영향을 주어 제철공업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제철공업은 주로 영국의 리버풀 지역이죠. 그래서 리버풀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젊었을 때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안 좋아하셨나요? 저는 그때 뭐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때는 리버풀 그러면 그 비틀즈의 고향입니다. 비틀즈, 리버풀. 자, 그런 리버풀 등이 조선 제철 석탄 산업의 중심지로
한편 식민지로부터 원료가 다량으로 생산되는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교통이 급격히 발달하였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경제학 공부할 때 우리 영국 산업 철도의 시작이 어디라고 했죠? 리버풀입니다. 자, 기차는 1814년 스티븐슨에 의해서 발명되고 기선은 미국인 풀턴이 1807년에 발명하였다. 그래서 그 풀턴이 발명한 전기 기선, 그 거대한 그 수차처럼 뱅뱅뱅 돌아가는 전기 기선이 미시시피 강을 오가면서 그 미국의 엄청난 문학 작품들이, 모험 소설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죠. 그 미국의 그 모험 소설을 부흥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크 트웨인이죠. 예.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등으로 미국 문화가 사실은 마크 트웨인으로부터 또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산업이 발전하고 먹고 사는 이 섭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취미로 눈을 돌리고 기호로 눈을 돌리는 측면, 이제 산업이 발전이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처음 일어난 산업혁명은 유럽 각국에 전파되어 근대의 시민생활에 큰 변화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 그 밑에 사진입니다. 몇 살짜리로 보이세요? 그 지금 방적기 위에 올라가서 방적기 실을 갈아 끼고 작업을 하는 저 아이들의 나이가 4세입니다. 4세.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는 7, 8세 되는 아이, 그 다음에 지금 꿀떡 청소하는 아이가 지금 저 사진이 4세, 3세 내지 4세 아이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그 밑에 그림, 제가 사진을 못 구해가 그림을 했죠. 요렇게 끼어서 죽는 거예요. 요렇게 끼어서. 자기가 청소한 그 금댕, 모르타르에 숨을 못 쉬고 죽는 아이들이 있고, 저렇게 끼어서 못 나와서 죽고, 왜 이런 아이들을 여기에 그 침미 안에 넣느냐. 체구가 작으니까 침미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해서 엄청나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찰스 디킨스와 같은 문학가들, 사회 비평가들이 그냥 보고는 못 넘어간다는 거죠. 자, 산업혁명의 확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구제도의 제압과 혁명이 가져온 사회적 불안으로 산업혁명은 영국에 비하여 약 50년가량 늦었다. 1820년 전후하여 사회가 안정해. 50년이 늦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영국의 산업이 프랑스 산업보다 발전했고, 그러므로 유럽의 산업을 영국이 리드했다라는 말씀으로 됩니다. 독일은 더욱 늦어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통일 기운이 무르익을 간 무렵인 19세기 중葉부터 방직공업, 제철 화학공업을 개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는 뭡니까? 영국이 대다수 차지한 식민지를 차지하지 못하자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죠.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경제학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 지형이 구대륙으로서 굉장히 아주 지리학적으로 꾸불꾸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계가 직선입니다. 직선.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는 경계가 직선입니다. 왜요? 영국, 독일, 프랑스가 네덜란드 등등이 책상에 앉아서 아프리카 지도를 놔놓고 자로 줄을 껐어요. 자, 요거는 독일 먹어. 여기는 프랑스 먹어. 여기는 영국 먹어.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잘 생각하십시오. 아프리카에
기독교 선교가 많이 들어갔고 영향을 일구어냈지만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무슬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가 자로 경계를 끊고 자기들 거 수탈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풍토병에 목숨을 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작품을 통해서 또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유럽인들 이라면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거겠죠. 자, 4.2점 산업혁명 후의 사회.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내수공업이나 공장수공업은 쇠퇴하고 공장 기계공업이 일어났다. 소위 대공업. 자, 대공업이 일어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대공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자들의 존엄성, 노동의 가치가 수탈이 됩니다. 또한 큰 시설과 원료를 사들이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할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어 자본의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요거는 제가 좋게 써놓은 거고 사실은 뭡니까? 그 자본의 수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힘을 알았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소수의 자본가와 다수의 노동자의 두 계급으로 갈라놓았으므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 우리 경제학 시간에 목요일 날 했죠. 기계가 발달하면서 농촌은 쇠퇴하고 도시에는 인구가 많아져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아니, 정통 경제 입장에서는 실업자, 마르크스 경제 입장에서는 산업 예비군. 기계가 발달하면서 농촌을 쇠퇴하고 도시의 인구가 많아져서 실업자 늘어나고 교육이나 보건 문제를 걱정하게 되었다. 요 교육이나 보건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게 뭡니까? 바로 찰스 디킨스의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책들이다. 또한 대량으로 생산된 물자를 처리하기 위한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하게 되어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자, 찰스 디킨스와 영국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전기관을 활용한 새로운 기계 등장, 교통통신 발달, 도시의 성장 등 경제 사회적 변화가 초래됐죠. 영국의 1차 산업혁명 시기로 불려지는 1760년에서 1830년 사이는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해외 무역의 발달이 이루어졌지만 인구 증가 및 노동 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으로 환경의 변화 역시 일어났죠. 1730년대와 60년대 사이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노동자의 생활 수준은 흉년과 전쟁으로 악화되었다. 예, 식민지 전쟁이죠. 그리고 무역 전쟁이죠. 산업 발전이나 부의 정진과 더불어 빈부격차와 노동 상황 악화와 같은 문제 역시 발생했다. 불경기와 실업이 초래되었고 인구 증가로 식량 공급에 압박이 가해졌으며 물가 역시 상승했다. 이때 나왔던 유명한 게 뭡니까? 멜더스의 인구론이죠. 일하다가 영국에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다가는 이게 다 굶어 죽겠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네. 이것들이 런던에 모여와가지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나 만드네. 그런 일들이 생겼죠. 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 문제가 엄청나게 터져 나오죠. 찰스 디킨스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문제 중에서도 특히 빈곤 계층의 현실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식자들은 빈곤 계층의 삶에 대해서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트루선과 모닝 크로니클의 기자로 일하던 당시 그는 빈곤층을 위한 법제에 관해 알게 되었다. 디킨스는 새로운 구빈법 등 국가정책에 회의적이었고 대신 스스로 빈민층의 위생상태 개선에 헌신했다.
구빈법이 괜찮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지? 라고 하는데 뭐냐면 구빈법을 만들므로써 고아라든지 노숙자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일을 안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태형에 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죄인들이 많으니까 이때부터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구빈법이에요. 뭐 사회복지적인 구빈법이 아니라. 실제로 디킨스의 활동이 정치인이나 의사보다 영국 빈곤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빈민층 중에서도 디킨스는 어린이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아동기의 고난, 학대, 고통을 경험한 그는 아동노동과 자살, 사망, 사고 등에 민감한 관심을 보였다. 영국에서 발생한 1차 산업혁명은 지식과 기술, 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며 급격한 직업의 발생과 소멸, 그리고 이동을 낳았다. 기술의 진보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수의 증가나 직업 사이의 노동자 이동을 증가시켰다. 산업의 발전과 자본의 축적은 기술 혁신과 경제 번영을 가속화했지만 노동자의 직업 불안정성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자르죠. 자, 그런 야수의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중에 제가 질문하려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와 지금의 사회가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은 법이라는 걸 있는 자들의 권력을 이용한 법이라는 그 장치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기간제, 비정규직, 실업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비정규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고통받습니까? 그걸 우리 교회에서 뭔가 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저는 교회 청년들 뭐 돌아오라 돌아오라 노래만 하지 찬양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 뭔가 제가 늘 경제학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담 교회에서 돈 많은 한국 교회 돈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예? 바벨탑처럼 지어 올라가잖아요. 성경에 바벨탑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지어 올라가잖아요. 뭐 사단법인 좀 만들어서 젊은이들 일자리 정말 찾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좀 그런 디킨스가 살았던 19세기는 영국의 전성기이기도 했다. 산업혁명이 절정에 달했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의 시대를 구가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엔 산업혁명 시기 영국 사회를 묘사하는 부분이 자주 나온다. 디킨스는 초기 산업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 예컨대 빈부격차나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도시와 사람들을 냉정하고 사실적인 시선으로 묘사했다. 이 중요하죠. 1854년에 발표한 소설 어려운 시절에서 디킨스는 코크타운이라는 소설 속 가상의 도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코크타운은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도시였다. 어쩌면 붉은색이 아니었을 그 벽돌들은 연기와 재로 붉게 변했는지도 모른다. 도시엔 기계와 높은 굴뚝만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는 뱀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 있었다. 그 도시엔 검은 운하가 흘렀다. 이게 영국 템즈강을 묘사한 거죠. 그리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자줏빛으로 염색된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는 사회일수록 대개 환경을 깨끗하지 못하죠. 공장이 세워지고 건물이 올라가고 여러 공산품이 만들어지면서 소득 수준은 올라간다. 하지만 그 대가로 과거엔 볼 수 없었던 별별 산업 폐기물이 생겨난다.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라서 오염물질을 정화할 만한 자본이나 기술, 노하우는 당연히 부족했죠. 자, 5.1 초기 산업화 도시화 문제.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족한 건 정화 기술이나 노하우만은 아니다. 산업화는 도시화와 함께 진행된다.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끊없이 몰려든다는 얘기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보십시오. 19세기, 20세기 초에 농촌 공동화, 도시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경제발전론이라는
그래서 보면 이게 그 초기 산업화 단계에 접어드는 국가, 소위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그, 저, 개발도상국들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왜 아직도 도시 집중화가 생기는 겁니까? 19세기 초 100만 명이 조금 못 됐던 런던 인구는 요즘 100만 명의 서울 구 하나죠, 그냥. 디킨스가 한창 작품 활동을 하던 19세기 중반엔 270만 명, 20세기 초엔 660만 명으로 급팽창, 불과 한 세기 만에 도시 인구가 6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시엔 주택,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의료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모자랐다. 산업화 초기 유럽의 거리에 마차에서 흘러나온 말똥이 뒹굴었고, 저 예전에 저 영국 신사들이나 유럽의 신사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작품을 보면 어떤 옷 입고 나옵니까? 망토 입고 나오죠, 망토. 망토가 그게 계절로 춥기 때문에 입는 게 아닙니다. 마차가 지나가면서 그 인분을 갖다가 튀기니까 그걸 막으려고 입었던 게 망토입니다. 망토의 유래가. 하이힐이요. 여자가 하이힐을 먼저 신은 게 아니라 영국 신사들이 하이힐을 먼저 신었어요. 왜? 전부 다 똥밭이니까. 예. 이런 거 이제 그 경제사 공부하면 이런 게 그거 뭐 가르쳐 주는 교수들도 잘 없지만은. 그래서 그 하이힐이 신으니까 남자의 이 종아리가 너무 예쁘게 보이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종아리를 긴장을 줘가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패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말똥이 뒹굴었고 공동묘지엔 철회하지 못한 시체가 넘쳐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에선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웠고 한 번 발생하면 초토화시켰죠. 파급 효과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근대 유럽의 도시에 콜레라 발생이 잦았던 이유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콜레라를 죽었습니까? 또 어, 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도 그렇게 죽었죠. 이게 모자라면 사회적 불만과 혼란이 아주 쉽게 발생한다. 근대 도시는 항상 더러웠고 항상 뭔가 모자랐다.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 근대화야말로 환경오염의 뿌리이자 주범이라는 현대의 잘못된 신화가 생겨난 배경이다. 영국이 낳은 데모노 찰스 디킨스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디킨스는 그의 작품 곳곳에서 산업혁명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노출했다. 그의 소설 어려운 시절에서 묘사된 뱀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은 포크타운의 연기는 한때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악명 높았던 런던 스모그.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북경 스모그가 제일 악명이 높죠. 연상시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검은 석탄검댕과 아침 안개가 결합한 런던의 누런 공기를 놓고 완두콩 스프라고 불렀다니 디킨스의 포크타운 묘사가 과장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산업화 시기의 환경오염은 영원하지 않았다. 오늘날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산업화가 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가장 깨끗한 환경을 가진 나라다. 환경법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엄한 측면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경제학 교수를 할 때 기업체에 컨설팅을 많이 다녔죠. 제 전공이 제가 경제학 박사를 받은 게 환경경제학인데 한국은 지금까지도 환경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름에 우기만 장마철만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로 열어버립니다. 자, 폐기물 나가는 거죠. 예, 왜? 그게 원가 절감하는 최고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당장의 일만 생각합니다. 아, 교수님 답답하네. 이거 지금 묵어도 안 죽어요. 이랍니다. 나는 안 죽지.
우리 후손들이 절단이 나는 거죠. 지금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그 몸속에 얼마나 많은 환경 호르몬, 소위 내분비 교란 물질이 쌓여 있는 거 아세요? 그냥 우리 후손들이 이유 없이 우리가 그런 죄들을 지었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죄론의 입장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파괴시켜 놓고 우리 몸속에 그 죄들을 축적을 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런던 템스 강엔 지금은 유람선이 다니고 물고기가 놉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산광역시의 도심을 흘러 동해로 이어지는 태화강이 대표적이죠. 예전에 뭐 태화강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 고향이니까 뭐 제가 거기서 놀았으니까 너무 잘 알죠. 60년대 공업지구 지정 이후 온갖 오염물질이 범벅이 되어 흘렀던 태화강은 하수종말 처리장의 확장 설치 등의 수질 개선 노력과 끊임없는 오염 방제 작업 등으로 이제는 그 태화강에서 매년 수영대회가 열리며 현대자동차 수출 부도가 접해 있는 하류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왜냐하면 제첩 조개가 반드시 기수지역,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데 제첩 조개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하동의 섬진강 고기 기수지역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 하루에 자취를 감추었던 제첩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요 글로 전체적으로 찰스 디킨스를 읽었던 감상 겸 나름대로 우리가 그 작품 배경에서 읽을 수 있는 문제점 등 생각해 볼 거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읽어보시고 어떤 그 느끼신 감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다 읽어봤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묘사라든지, 그런 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하고, 알고 있는 게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사실 상상하기 좀 힘든 이제 그런 행변인데 우리는 이제 뭐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런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일의 혜택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산업혁명 당시에 그 영국의 상태가 얼마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열악했는가 하는 거를 좀 실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작품으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을 다 읽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뭐 1인당 뭐 GDP 우리나라 전체 뭐 경제 규모를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고화 수출국으로 유명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고화 수출국이라는 그 치욕적인 별명을 붙여준 데가 타임즈지입니다. 타임즈지에서 한국은 참 돈벌이에 뛰어나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인들을 비하할 때 경제 원숭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런 치욕적인 별명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을 능가하는 장사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고아도 수출한다.
음,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고아 입양 보내면서 거기에 도네이션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돈을 받는 걸로 외국인들 눈에 보였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를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입양 문제에 대해서 과연 깊이 다루고 있느냐. 우리가 입양 아들인데 다. 우리가 하나님이 유기를 안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됐잖아요. 저는 실제로 태화강이, 아까 고향이라는 말씀이, 저는 실제로 태화강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태어나서.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예전에 클 때는 그 집에서 그 몰라요. 저는 제가 우리 집에 그 입양됐는지도 몰랐어요. 27살 때 그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알았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40대 들어와서 목사가 되고, 제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우리 그 보건병원에 황수섭, 우리 존경하는 진짜 형님을,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양반이 어, 입양아이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막 그래 운동을 하셨고 했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정말 대단하다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우연찮게 부산의 그 신부상교의 조정희 목사가 제 친구예요, 또. 근데 그 친구도 황수섭 목사님처럼 그것도 장애가 있는 애 둘이를 입양해서 잘 키웠거든요. 근데 과연 한국 기독교가, 저는 수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왜 수준이 낮냐? 입만 믿음이 충만해요. 행동으로는 하나도 보여주는 게 없어요. 입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그렇고, 그, 가보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생각에 한국 이 기독교가 입양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 입양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고아원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이 활동 상황이 좀 어떤가, 우리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반성뿐만 아니라 회계는 반드시 그에 동반한 개선된 그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뭔가 우리가 좀 바꿔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각각 맡아 계시는, 목회하시는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래서 우리도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롤로 그 전체 기독교 세계관을 영국에 다시 한번 주지시켰는데, 우리는 연말에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연말에만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책을 읽고 좀 그런 걸 반성을 좀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입양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뭐자, 아들 둘이 있는데, 늦게 이제 딸 둘을 입양했거든요. 입양했는데, 그게 2007년도일 거예요. 2007년도. 그때 이제, 어, 양육원에 있는 이제 애하고, 애 이제 그때 우리 나이로 4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갓 태어난 애는 이제 그쪽으로 입양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입양을 했는데, 뭐, 2명 하려고 뭐, 그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이야기하려면 어, 더 길고. 그런데 그것도 그때 나이가 제가 우리 나이로 55이잖아요. 55. 53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그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 하필
그 해에, 입양하던 그 해에 그 법이 바뀐 게, 그전에는 부모하고 자녀가 50세 이상이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전에 내가 그 이제 입양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뜻을 알고 그래 이제 아까 이야기한 황수섭 목사한테 이제 상의를 들으니까 아 목사님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그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 제한 폐지되고 그다음에 한 아이당 이제 입양할 때 그 부모가 이제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진다. 어,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가지고 마침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이제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생각 못 했는데 아,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이게 좀 입양을 하느냐.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이제 오히려 오는 그런 그렇죠. 또 네.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그 가만 생각하니까 한편은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내 아이들도 이제 부모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이니까 상당히 그걸 좀 힘들어 하기도 하고 뭐 그걸 뭐 크게 내색하지 않는데 좀 그런 면이 이제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딴 것보다도 우리 둘째를 이제 그 입양할 때 그 양육 그러니까 그 입양 그 기관에 이제 그때 이제 아이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 아이가 있는데 조금 이제 그거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래도 갓난아이 뭐 이런 그런 거 아직 생각도 못했고 어쨌든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하겠다 이랬는데 한 케이스는 심장이 조금 안 좋다는 거예요. 음, 심장이 조금 안 좋은데 그래 하면서 너는 그게 괜찮다. 어쨌든 뭐 괜찮다 이랬는데 거기서 딱 하는 이야기가 그런 아이들은 다 외국에 입양을 보낸다 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이제 그렇죠. 그 입양도 그렇다 뭐 수출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거기 불량품은 그냥 외국에 이제 팔고 이런다 딱 그런 또 이게 좀 생각도 들면서 왜 국내에서는 왜 그게 안 되냐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더 좀 이렇게 국내에서 입양되고 좀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 이제 입양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좀 그런 뭐 아이들 이렇게 별로 이제 원치 않고 꺼려하는 이런 거는 뭐 있긴 있겠죠. 그런데 나는 뭐 전혀 그게 이제 상태가 어떤지 뭐 그런 전혀 모르지만 뭐 그래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 이제 그다음에 순번을 기다려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제 예정가 이제 오기는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울러서 생각도 되는 게 우리 큰애는 그때 이제 우리 나이로 4살 때 이제 입양을 됐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그래 43살이잖아요. 3살치 이제 1월생인데 우리는 이제 가을에 이제 입양하긴 했는데 그때 지가 그 저보다 어린 아이들 기저귀를 다 갈아줬다는 거예요. 어, 그러고 그 이제 아침에 뭐 일어나면은 이제 지가 그게 다 맞춰가지고 하고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집에서 이제 우리 와서 자라니까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태화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양육원에서 이 일손이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또 교육도 하고 이랬겠죠. 제가 갔을 때도 보면은 아이들이 뭐 그 특별히 그 이제 감독하는 선생님도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시간 되면은 아이들이 다 나가 지 혼자 뭐 이불 개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보통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뭐 아주 저 불량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 180도 다른데 그때는 양파도 그냥 생으로 먹으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막 까다로워져가지고 뭐 육류도 물에 들어가거나 안 먹고 뭐 하여튼 갈수록 그렇게 까다롭게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게 양육원에 사는 아이들이 참 너무너무 힘들겠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얘들이 이제 만 18세 때문에 나와가지고 뭐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거 들으면 지는 이제 정말 어쩔 뻔했느냐. 근데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지는 행운하다 하는데 이런 또 생각을 또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 제가 어, 27살 아침에 음, 어머님이 네, 사실은 네 주아원 음, 애다라고 했을 때 음, 충격을 음, 받아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소주 2병하고 신경안정제 사가지고 그 먹고 잠 좀 자다가 음, 저녁에 쌀쌀해지는데 제가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막 음, 생기더라고요. 음, 아, 나 정말 행운하다. 음,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음. 그, 그것도 좋은 사람이 잘 갖다 줬지.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를 입양했을 때 연세와 지금 저 우 목사님 연세 입양했을 때 연세가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니까 우리 친구 집에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가 어, 어, 같은. 그래 되겠네. 예.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웁니다. 왜냐? 제가 그 성격을 알거든.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유교 학자시고 이랬는데 그분이 제가 누님들한테 하는 거 참 그 아주 매섭게 매정하게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를 입양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첫 번째 그런 가정에 저 같은 그 종자를 만약에 고아원이나 길거리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근데 좋은 데서 자라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감사한 마음을 입양하는 그 친구들에게 다 우리가 교회에서 불어 넣어주면 다 열이면 열다 그걸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이 사회에 좋을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 그 캠페인 하잖아요. 18살 때에서 고아원에서 예. 나왔을 때 너무 막막하더라. 음, 그래서 보면 그 아이들이 일찍 시집 장가 가서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온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가 제발 그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좀 벗어나서 다른 데에 성장을 좀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책들을 읽고 하는 거겠지만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너무 좋은 책이잖아요. 그럼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아들들도 지금 이제 신앙이 제대로 없다가 이제 큰애는 이제 늦게 이제 예수를 이제 지금 믿기는 믿는데 아직 둘째는 아직 이제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며느리가 이제 불신자로서 이제 시집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음, 됐고. 그런데 우리 이제 요 딸의 둘이는 아직도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그게 참 내가 또 신기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일찌감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알려줬거든요. 다 이제 그때 우리 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마음에 뭐 큰 이제 상처라든 이런 건 뭐 별로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신앙 들어가는 이거는 우리 아이들 내가 낳은 아이들도 이게 뭐 쉽지 않고 데려와가 이거 키우는 것도 이거 진짜 쉽지 않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저보고 위안을 삼으십시오. 43세 교회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뭐 저도 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다녔지만 그 술집에 가 장난 많이 쳤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을 만납니다. 이러고 술 마시고 그 교회 후배들한테 그 담배 가르쳐 주고 이랬거든요. 그런 놈을 또 하나님이 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확 오는 그런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뭐 기도 이제 그때 필요한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것들은 그래도 뭐 이제 주위에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들들은 진짜 뭐 진짜 이렇게
이제 부유하게 자라는 전혀 아니잖아요. 뭐 대학교 월급 뭐 교수 뭐 얼마 됩니까? 뭐 그리고 또 교회 개척한다고 그래가 뭐 우리 둘째 아들은 또 성격이 막 좀 그래가지고 목회한다 하니까 막 신경질 막 내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막 깡통 차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딸들은 이제 뭐 그렇진 않으니까 이제 뭐 저도 잘하는데 뭐 큰 문제는 아마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 이제 없다고 보는데 그나마 그래도 뭐 또 다 이제 그런 이제 내면적인 뭐 힘든 게 있겠죠. 그래도 이제 제가 바라기는 진짜 신앙이 생겨야 그런 모든 걸 좀 이제 극복할 수 있겠다 싶은데 신앙이 생겨도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게 하는 데는 또 시간도 뭐 걸리겠지만은 좀 그런 뭐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그 이제 입양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또 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찰스 디킨스를 처음에 얘기 들었던 건 이제 두 도시 이야기라는 예, 예. 책을 소개를 받았는데 읽지는 못했어요. 좀 이렇게 보다가 별로 잘 안 익히더라고요. 그래 지나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올리버 트위스트 소개해 주셔갖고 이 책도 이제 앞부분 보고 또 그 일당백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한 뭐 50분짜리 두 편을 이렇게 해놨어요. 쭉 들어보고 또 오늘 이제 자료 정리한 거 미리 좀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컴퓨터로 쭉 이렇게 보고서 좀 몇 가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고 해보면서 이제 부분이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한강이 생각이 나더라고. 어떤 어, 부분이냐면 무라카미 하루키도 뭐 글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썼지만은 주로 약간 뭐 일상적인 또 뭐 연애 이야기, 물론 역사도 뭐 오음진리교나 이런 거 다뤘지만은 좀 이제 약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뭐 사삼이나 뭐 광주 항쟁 그런 거 직접적으로 다뤄갖고 이제 노벨상까지 받으면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역사에 직면하고 사회에 직면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찰스 디킨스의 그 이야기도 오늘 그 이야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이야기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부분하고 제 개인적인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로 부목사만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적, 인권에 이제 대해서 같이 연결지어 생각하고는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그냥 이제 목을 치는 거죠. 나가라. 그만둬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교회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사역하다 위암이 걸려갖고 그의 말을 그만둬라. 그런 얘기 듣고 저도 이제 용인에 이제 올라오고 그런 일을 했는데 과연 이게 교회냐. 이런 게 교회냐.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소홀해. 부목사들도 노조를 구성해야 된다.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지 교회 안에 그것 가지고는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그게 무슨 교회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 제가, 제가 한 10년 전부터 교회의 부목회자들, 부교역자들 4대 보험을 들어줘라.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법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건 그냥 이 착취의 집이 된다. 우리 전부 다 요구받았던 게 굉장히 착취받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들 그 경험들도 있으신 분이 많겠지만 정신적인 착취를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부모께서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안 되면 부모사에게 맡기면 다 된다.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중에 뭐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코끼리를 냉장고 크기에 맞게 자른다. 맨 마지막 방법이 뭔가 아시죠? 부목사에게 시킨다. 그럼 코끼리를 엮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정신적 착취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한국 교회에 소위 이
저 열정페이.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숨을 바쳐 일해라. 그래가 어디 저 높은 데 현수막 달다가 떨어져서 다리 다치면 아이고 푹 잊어버리세요 이라고 한 달치 사례비 딱 주고 끊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현년에 있을 일이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가 많이 느껴야 되는 거고 좀 깨닫고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목사의 우리, 말씀 네, 들으니까. 우리 이재열 선생님, 같은 경제학자로서, 여기는 친구입니다. 친구고,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걸 읽어보지도 않고 뭐, 줄거리만 예, 찾아가는 예, 것봤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작가죠. 예. 그거를 이제 좀 얼마 전에 읽어본 기억이 나고 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제이네어라든가 뭐 폭풍의 언덕 이런 참 정말 산업혁명 어, 초기의 상황이라는 게 너무 이제 비참한 게 많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자본주의 또 초기라서 자본가들에게 정권을 거의 위임하다시피 해가지고는 일단 얼마든지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주고 고용한 노동자들에게는 자본가가 마음대로 뭐 그 사람이 안 죽는다면 24시간을 노동을 시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권력을 자본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착취라는 거는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 도시로 이제 노동력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는 도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뭐 공장이 생기고 뭘 하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농촌에서는 또 이게 너무 노동력이 많으니까 이제 도시에서는 끌어당기고 농촌에서는 밀어내고 하니까 도시로 이제 우리나라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랬죠.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이제 겪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중세보다도 오히려 생활 수준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농촌에 일자리 하나 생기면은, 아니, 도시에, 그러면은 농촌에서 두 명, 세 명이 이제 그걸 노리고 나와버리니까 도시에 실업이 막 어마어마하게 증대가 되니 임금은 이제 중상주의 시대 뭐 그 앞에 중세보다도 더 낮아지는 이런 시기가 이제 몇십 년, 뭐 한 50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이 노동력을 도시에서 다 고용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잉 노동력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임금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50여 년 후에 임금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못하는 거죠. 믿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이런 착취가 계속 지속될 거다. 어,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이후에 이제 마르크스 사후에 뭐 그때부터도 이미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는 상당히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실질 임금이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마르크스는 이제 경험을 못했으니까 자본주의는 이렇게 빈곤 상황이 계속되다가 망할 거다라고 뭐 그 사람은 어떤 역사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안 바꾸는 한은 이거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의 역사는 마르크스의 예언하고는 다르게 전개가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미국의 헨리 조지 같은 사람도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는 한은 이거는 망한다. 여기도 결국은 뭐 계속 빈곤이 지속이 된다. 근데 헨리 조지 같은 사람도 미국에서 임금이 낮아지고 오히려 막 예? 이런 아주 저임금이 지속이 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구히 그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는 한은 뭐 이거는 안 고쳐진다라고 봤는데, 그 위에 뭐 다른 선진국들 어, 토지 사유화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임금은 계속 올라가서 지금 그 당시에 비교하면은 얼마나 뭐 생활 수준이 올랐는지 이제 모르죠. 물론 이제 격차도 뭐 벌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올라갔다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요즘은 물론 이런 것도 좀 읽어야 되는데 너무 암울해가지고 이 막 소설 보니까 너무 암울해가지고 음, 참 언뜻 손이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참 우리가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살라 그러면은 빵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빵이 없으면은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빈곤의 문제가 있고, 성경에서 제일 근본 문제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빈곤 아닙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 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겠습니까? 빈곤이 너무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게. 빈곤하면은 인간 에,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없다. 이제 이걸 신구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게 산업혁명을 통한 어떤 공급화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고는 뭐 중세적인 목가적인 그 우리도 옛날에 그 농촌에 그죠? 참 뭐 가난했지만은 인심도 뭐 후하고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뭐 4, 50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60년대가 돼도. 그리고 뭐 제가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60명 중에 11명이 중학교 진학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교육을 못 받고 질병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때는 뭐 홍역만 지나가도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죽고 뭐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산업화를 안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빵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근데 빵 문제를 너무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까 환경이 악화된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우선적으로 빵 문제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악화를, 그때는 사실 환경이 이렇게 악화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환경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문제시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된 것이 우리가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살만해졌으면 환경은 뭐 악화돼도 요즘 보세요. 인도라든가 뭐 중국 이런 걸 보면은 환경 악화돼도 뭐 보급하지 않습니까? 이제 빵 문제 해결이 우선적이다. 그런데 이게 나라가 부유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환경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염됐던 템즈강을 영국이 부유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물에 다시 고기가 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태화강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만하게 되니까
투자할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빵 문제를 먼저 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이걸 해결해 놓으면은 그다음에는 또 환경에 좀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지그재그식의 어떤 발전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우리 동생님은 좀 책 읽으셨어요? 아, 예. 저도 그 책을, 처음에 제가 책을 읽었을 때는, 음, 그냥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음, 읽어보니까, 음, 그냥 뭐랄까, 동화 같은 느낌이랄까, 뭐, 음, 우리 톰 소여의 몸, 그런 이야기, 권선징악, 이런 의미로 그냥 쉽게 읽었어요. 근데 쉽게 읽었는데, 이제, 읽고 난 뒤에 그 뒤편에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찰스 디킨저의 저자의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까 말한 그 산업혁명 이후의 그 어떤 영국의 상황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하나의 우화적인 그냥 소설이지만 그 어두운 영국 사회의 그 민낯을 드러내고 그런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찰스 디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뒤에 보니까 자기의 좀 경험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기가 런던으로 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파산하면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거를 이렇게 작가의 그 삶에 그 소개됐는데 자기가 그런 경험적인 그 것들 또 사실 그 본 런던의 실상을 보고 난 뒤에 그런 어두운 면들을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볼 때, 이 주인공을 볼 때, 물론 여기 보면 아주 그 대립적으로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면도 있고, 반면에 또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도 있는 그런 사회를 보게 되고, 또 결국 이 올리버 트위스트가 결국 행복을 찾는 그 과정 중에 보면 그 주위에서 다 이렇게 사기꾼이고 소매치기고 이렇게 또 자기 그 이복형이 이 구렁텅이를 악의 구렁텅이를 빠지게 하는 그 덫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덫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어떤 충실한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를 이렇게 찰스 디킨스가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 내면에 아주 극한 면도 있지만 반면에 또 이 선한 면도 항상 양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면에 서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저는 아까 우리 최영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이 책을 왜 선정했을까 저는 의아했는데 또 본인의 어떤 그런 그 트위스트 같은 삶을 에 대한 이 동질성도 느끼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오늘 제가 들으면서 느끼게 되고 그 한국 사회에서 왜 그러면 입양이 잘 안 될까 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입양하지 않을까 그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아직도 그 유교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핏줄을 중요시긴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 기독교가 선진화된 그 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어쨌든 아까 그런 이 사회적인 고발을 하고 이 찰스 디킨즈가 굉장히 큰 이렇게 반항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그 고아소녀들에게 새로운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반항을 일으킨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음, 좋은 면인데 또 이 여러 가지 찰스 디킨즈의 그 주장이 그냥
어떤 그 행복한 가정 이런 것들을 많이 꿈꿨는데 사실 이제 본인은 이 보면 이 뒤에 작가 소개 보면 결혼을 한 세 번, 네 번 정도 하면서 굉장히 가정이 힘든 그런 가정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뭐랄까 본인은 글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지만 또 본인의 내면에서는 그러지 그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느끼고 어쨌든 참 새로운 그런 또 이 면들을 그 당시 뭐 영국 사회의 그런 것들을 돌아본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 우리 태화강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제 제가 어릴 때그 태화강에서 진짜 헤엄치고 이렇게 수영하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7살, 8살 때는 뭐 누님하고 따라가고 이랬는데 제가 그 이제 우리 산업화가 되면서 어 결혼하고 한 90년, 80년 말 90년대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 태화강에 갔는데 하자마자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어, 예, 완전히 엄청나게 그 완전히 냄새가 나가지고 그렇군. 잠시도 잊지 못하고 그 왔던 그 기억이 음, 태화강 이야기하는데 났는데 지금은 뭐 다시 태화강의 수질이 진짜 엄청난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한 대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거의 1급수, 2급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환경이라는 것도 우리 산업화가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이 희생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산업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복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찰스 디킨스 이 시대 4차, 2차 산업혁명의 그 시대라면 지금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 핸드폰, 이기에 있어서 사람과의 교제와 이런 것들이 단절되는 사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족이지만 가족도 해체되고 또 개인들도 다 해체돼서 정말 그렇게 어떤 뭐랄까 진정한 공동체가 없는 그런 이 사회 속에 어, 뭐 노인들도 외로움을 노인이 오래 살지만 또 노인들은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청소년들은 그냥 학업이나 이런 것들로 또 이렇게 뭐 청년들은 취직이나 결혼 이런 것들로 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지금 더 옛날보다도 더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진정한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뭘까? 우리가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마지막으로 이제 권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네, 주시고 40분 전에 마치십시다. 네. 네. 아, 너무 알찬 독서회라 참 너무 좋습니다. 음, 역시 이 소설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영국 산업혁명의 그 후유증이라고 그럴까?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고발하는 그런 소설, 또 사회 비평 소설로 읽게 돼서 좋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어린이의 인권, 예, 어, 피해자죠. 그리고 착취당하는 어른들에게 착취당하는 어린이, 어른들의 돈 버는 도구로 그리고 기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명의 존엄성을 없이 그냥 돈 버는 도구로 그렇게 그래서 그게 목적이 무엇일까? 어른들이 왜 그렇게 할까? 결국 이제 자본 축적이잖아요.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 어린이의 생명보다 자본,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이제 국가의 뭐 책임도 있겠지만 사회 시스템 책임도 있겠고 또 뭐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고 그런데 또 하나는 잘 보면은 부모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낳아놓기만 하고 예, 책임을 안 짓고 제대로 양육을 못 시키는 그런 것도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늘인가요? 어젠가 정우성 아들 그 밝혀졌잖아요. 아들, 그 걱정돼요. 그 아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뭐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예, 엄마가 키우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권정생이 또 떠올랐어요. 권정생 소설들이 이제 뭐 산업화는 아니지만 조금 다르지만 전쟁 후의 후유증. 예,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은 그냥 뭐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남겨진 가족들, 이제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 아이들, 이 사람들이 겪는 가난, 빈곤, 예, 비참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권정생 자신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쓴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왔을 때, 예, 지금 어린이뿐 아니라 노동자들, 사회적인 약자, 쉽게 말해서, 여전히 지금 그런 그 돈 버는 기계 정도로 도구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아까 또 얘기가 나온 것처럼 부목사, 예, 인권이라고 그럴까? 뭐 그냥 보장이 전혀 없는 그냥 1년짜리 예, 파리목숨처럼 그렇게 예,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어, 해야 되느냐? 그냥 국가가 하기만을 어떤 뭐 사회 단체가 하기만을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또 교회가 하기만을 기다려야 되느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좋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대안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어제 이제 엔도 슈사크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나의 예수라는 에세이 그러니까 이제 뭐 엔도가 믿는 예수를 쭉 이제 예, 기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나의 예수 이게 이제 세 권인데 뭐 다시 정리돼서 이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저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부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늘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정신을 예수가 직접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실천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여건에서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일본 교회는 뭐 크지도 않지만 어떤 돈으로 무슨 일을 하지 못해요.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들은 돈으로 뭐든지 하잖아요. 돈으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제대로 못해서 문제지만. 그런데 작지만 일본 교회도 의미 있는 일에, 특히 사람 살리는 일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는 일에 조금이나마 공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헌금을 하거든요, 열심히. 근데 그 헌금이 의미 있는 곳에 쓰여진다면, 사람 살리는 일에 쓰여진다면 기꺼이 헌금을 성도들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금을 드렸는데 사용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 점점 헌금을 안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해버려요. 어디 이제 그 단체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물론 좋지만 교회도 가끔은 이제 절기 때, 특히 절기 헌금 같은 경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제 교회는 그런 걸 별로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크리스마스 헌금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또 일본에도 여러 그런 뭐 장애우들이라든지 어려운 환경 요즘 또 도쿄에도요 어, 그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도쿄에. 빈곤 어린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곳에 헌금을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얘기를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한 달 뒤에 마지막 월요일 날 8시에 만나는데, 그때는 토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죠. 예, 제가 뭐 이제 발제하도록 돼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눈물이 잘해버리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좀 이렇게 어쨌든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누가, 우리 발제자가 이제 기도하십시다. 발제자 갈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녘에서 차가운 바람이 말의 갈퀴처럼 곤두서서 저희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저희들의 삶의 고난처럼 역경처럼 저희들을 덮치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걱정하며 서로를 걱정하며 책 속에서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은총으로 길을 찾아 나아가고자 하오니,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또 사랑과 믿음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이 한국 교회에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아가는데 저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삶의 터에서 돌아갈 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가정과 교회에 주의 넉넉한 사랑과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정말로 이 사회에 필요하고 이 기독 공동체에 필요한 모임들이, 작은 촛불을 밝히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또 계속해서 감사합니다.